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는 날인데 하이선이라는 태풍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또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졌네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찍 좀 출근해가지고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침이라 텐션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네요. 자, 어쨌든 좀 끌어올려서 열심히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력 있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볼 부분은요, 일본의 만주 침략이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일본의 만주 침략을 설명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벌어지게 됐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제1의 국가는 미국이 급격하게 부상이 되어지면서 미국의 경제 호황이 굉장히 오래간 지속되어졌죠. 그러다가 미국이 이러한 경제 호황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미국의 주식시장의 폭락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금융의 공황이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로 경제 대공황이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이런 경제 대공황에 맞선 그러한 나라들 중에서는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면서 이 경제 대공황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펼쳤죠. 그게 대표적인 게 미국의 뉴딜 정책이었고요. 또 이러한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은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들과 자국을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형성하면서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식민지도 그다지 많지 않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때 다른 나라를 침략을 통해서 대외 침략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환으로서 일본의 만주 침략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 하나, 식민지 하나로는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주부터 먼저 침략하게 되어지는데요. 침략하게 되는 배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대공황입니다. 자, 미국에 시작했던 이 경제 대공황이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요, 이때 만주를 식민지로 갖기 위해서 이때 관동군입니다. 관동군을 비롯한 일본군이 만주 일대를 점령하는 일이 1931년에 벌어지게 됐죠. 관동군은요, 우리가 기억납니까? 리슨, 다렌 이렇게 기억납니까? 러일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야오툰 반도에 위치하고 있던 리슨, 다렌 이런 지역에 대한 조차지에 대한 권한을 일본에게 넘기게 되어지잖아요. 그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군대가 바로 관동군이었는데요. 이 관동군을 비롯한 일본군이 만주 일대를 점령하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가 수립하게 되어졌었던 겁니다. 여기에 허수아비 같은 황제로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후이가 만주국의 황제로 즉위하긴 하는데요. 근데 후이는 그냥 허수아비 같은 그러한 존재이고 실질적인 모든 지배권은 일본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본은 더욱더 군사력을 확장하는 군국주의가 대두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더욱더 이 군대 조직을 더욱더 정비하고 또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들이 점차적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국제연맹,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맹에서는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것을 다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일본은요, 영국과 또요, 미국 이런 나라들과 등을 돌리게 되면서 마침내 국제연맹에서부터 탈퇴해버리죠. 자, 그러면서 군부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장하고 군비 또한 확장하면서 대외의 강경책을 추진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뭡니까? 워싱턴 체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겠다, 이탈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일본의 이러한 군국주의는 더욱더 확산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리순, 다렌, 이 지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군대가 바로 관동군이었잖아요. 이 관동군이 중심이 돼서 이 만주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마침내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가 수립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요. 자, 이제는 만주를 점령했으니까 이제 중국 본토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주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 본토를 이때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이 일으킨 자행한 그러한 전쟁이 바로 다음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중일전쟁입니다. 중일전쟁의 발단이 되는 사건은요. 자, 루거우 차오 지역에서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루거우 차오라는 그런 지역에 일본군과 중국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이때 총성이 한 발 발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일본군은 부랴부랴 거기에 있던 일본군의 인원 점검을 했었겠잖아요. 그 인원 점검을 했는데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생각할 때는 이것은 중국에서 쏜 총성에 맞아서 일본군 한 명이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마침내 중국이 먼저 발사한 거야. 그래서 일본군 한 명이 죽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빌미로 삼았던 거죠. 근데 사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때 없어졌던 일본군이 다시 나타났거든요. 볼일 보러 똥을 쌌는지 볼일 보러 갔다가 이때 소집을 못하다가 조금 더 뒤늦게 이때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일본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중일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후실 빌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루거우 차오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일본군이 결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벌어지게 되는 중일전쟁까지 확산되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일본군은요, 상하이 난징을 먼저 점령하고요, 난징에 수십만의 중국 국민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난징 대학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난징은요, 장제스의 국민정부의 수도였잖아요. 이 수도에 있던 중국인들을요, 이때 대량으로 무참하게 학살하는데요. 이때 죽어나간 중국인들이 몇 명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20만에서 한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난징 대학살 때 처참하게 죽었다, 학살을 당했다라고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 간에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난징 대학살, 그러면서 중국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난징 대학살이었죠. 중일전쟁 때. 자, 그 외에도 일본은요, 이 주요 도시와 도로망을 장악하고 중국 각지에서 삼광작전이라고 하는 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이런 무자비한 그러한 작전을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쳐 나갔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요,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장제스의 국민당과 또 이때는 청주시가 아니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요, 이때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 국민이 난징에서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이 국민당 정부와 또 공산당 간에 힘을 합칠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베이징의 군벌이었던 장쩌린의 아들이었던
장쇠량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장쇠량이 장제스를 납치해버려요. 납치해서 장제스가 국민당 정부가 어디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면서 이 장제스를 납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마침내 이 장제스가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마침내 공산당과 또다시 손을 잡게 되는 제2차 국공합작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제1차 국공합작은 성격이 바로 뭐였습니까? 반제국주의, 또 군벌이었죠. 그렇죠? 반군벌이었었는데요. 자, 제2차 국공합작의 내용은요, 항일입니다. 자, 이 중일 전쟁 이후에 일본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에 의해서 일본의 항일이 제2차 국공합작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1차와 2차의 국공합작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요. 중국의 대항은, 자, 중국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충칭으로 옮겨가면서 이때 항전을 하게 됐다. 그만큼 일본의 공격이 거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수도에서 밀려서 충칭으로까지, 내륙 깊숙한 곳에 충칭으로까지 수도를 이전하면서 이때, 자, 일본군과 맞서서 항일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너무 팽창,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미국과 영국은요, 중국의 차관과 물자 등을 제공하면서 항일전을 중국을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가 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마침내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를 점령하고요, 영국을 공습하면서 마침내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확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요, 베트남 북부 지역을 먼저 침략하고요,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에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삼국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요. 추축 세력으로서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 추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 추축이란 말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나라가 누구요? 독일과 이탈리아, 이 두 나라가 결국은 유럽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추축이라는 것은 중심축이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축 세력을 형성했고요. 자, 그래서 전쟁 물자 획득을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어지고 이때 국가 총동원법이,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 배웠을 겁니다. 국가 총동원법이 발효되어지면서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와 또 타이완 이런 나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전쟁 물자들을, 인적 또 물적인 그런 전쟁 물자를 수탈함에도 불구하고 전쟁 물자의 부족함이 있게 되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침략하게 됩니까?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침략하게 되고, 여기에 맞서서 미국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경제 봉쇄 조치를 하게 되고요. 이 경제 봉쇄 조치는 어떤 거냐면 석탄이나 석유의 수출을 금지시켜버리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일본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게 되고요. 여기에 붙여야 돼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대동아 공영권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동남아시아의 백인종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이 백인들을 지배로부터 황인종들이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이 해방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을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백인의 지배로부터 유럽 있죠. 백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동아시아에 있는 그런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똘똘 뭉쳐서 백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백인의 지배로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이 여기에 동남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을 스스로 뭐 하기 위해서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일본이 마침내 어디를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무슨 전쟁으로 이어진다고요?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네요.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에 대해서 미국의 조치는 수출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강행하게 되자 일본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1941년에 태평양 전쟁으로 확산되어져 갔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전쟁 초기에는 일본의 엄청나게 세력이 확산되어지면서 어떤 쪽 미얀마나 남쪽의 남태평양 일대를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쟁이 좀 더 진전되어지자 연합국 측의 전쟁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본과 연합국 간의 전쟁에서 일본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그 전투가 바로 요 전투죠. 미드웨이 해전인데요. 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일본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과달카날 전투 이런 전투에서 미군이 크게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일본의 패배가 목전에 다다르게 되어진다.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소련이 이제 대일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마침내 독일과 이탈리아는 항복하게 되고요. 마침내 끝까지 버틴 게 일본이었고 일본은 마침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지면서 마침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어졌죠. 그렇죠? 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마침내 세계대전의 종결을 고했던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미드웨이 해전은 미드웨이가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뭐 하와이죠. 하와이고 여기가 미드웨이라는 곳에 해전이서 미군이 크게 승리하면서 마침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는 그런 단초가 됐던 그런 전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일본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항사 시간에 다 했을 거니까요. 자, 볼게요. 일본의 총동원 체제,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어지면서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국가 총동원법. 자, 국가총동원법을 이때 개정하면서 일본 열도, 또요 한반도, 또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타이완 이런 지역에서부터 인적인, 물적인 수탈을 자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밑에 나와 있는데, 자 이때 저축, 헌금, 근로봉사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이때 배급제가 실시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하니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최소한의 양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배급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국가가 다 어떻게 강제로 뺏어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이죠. 자, 그래서 이때 전쟁에 동원되어지면서 징용으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또 군대에 군사로서 끌려갔던 징병들, 또 여성들이 노동자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기 동원이 아니라 동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뭐로 동원됐다고요? 자, 이때 여성들이 이때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어지기도 했고요. 식량 배급제 이런 것도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한국 식민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또 펼치기도 했었던
그러한 내용들도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하우스 시간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자 제일 이 한국 신라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키워드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선 일체.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몸이다. 뿌리가 같다 이런 얘기이죠.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고요.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요. 다음에 조선인들의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개명하게 되는 창시 개명을 또 단행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뭐 일본 천황에 있는 공성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하게 하는 공성 묘배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조선인들을 말살하고 결국은 일본인으로 흡수 동화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 바로 한국 식민화 정책이었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들의 피해. 중국인들의 피해는 뭐니 해도 제일 큰 피해는 바로 난징 대학살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난징 대학살에서 엄청 20-30만 명에 해당하는 중국인들이 학살됐던 거, 그리고 일본의 삼광작전에 의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베트남은 또한 이때 일본군의 식량 수탈, 또 자원 수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동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또 가지고 했는데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게 바로 뭐냐면요. 어디냐면 오키나와였습니다. 오키나와 주민이었는데 오키나와는 우리 공부했죠. 그쵸? 이 유큐였잖아요. 유큐가 오키나와 현으로 흡수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시작됐던 이 81일간의 일본 연합국 간의 전투에서 일본 영토에서 벌어진 이 최초의 전투가 오키나와 전투였고,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또 엄청난 사상자들이 등장했고요. 또 이때 오키나와에서 자살특공대라고 하는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하는 자살특공대가 여기서 출현하게 되어지면서 엄청난 오키나와 주민들이 희생이 여기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오키나와 주민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이때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인원으로 대충 얘기를 하자면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또 끝까지 버티다가 미국에 의해서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지면서 일본인들이 한 2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그러한 또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극심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요 한중연합작전인데요.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만주사변이죠. 1931년 이후에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인들의 항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지면서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과 중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연합을 통해서 일본군과 맞서는 항일전을 펼쳤다. 거기에 대표적인 군대가 바로 조선혁명군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조선혁명군이었는데요. 남만주에서 주로 활동했고요. 양세봉이 지휘를 했었고, 이때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을 통해서 조선혁명군과 중국의 의용군이 연합을 해서 이때 항일전을 펼쳤는데요. 여기에서 일본군에 맞서서 크게 승리를 거뒀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영릉가 전투요. 전투, 다음에 흥경성 전투. 이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대표적인 한중 연합작전인데, 요거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요거 좀 기억해 놓을게요. 한중 연합작전요. 언제 이후요? 만주사변 이후에요. 1931년 얘기죠.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영릉가 전투가 1932년이고요. 여기 1933년에 있었던 전투거든요. 여기서 만주에서의 한중 연합작전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전투고요. 또 하나의 군대가 바로 뭐였냐면 한국 독립군이었습니다.
자, 북만주 일대에서 지청천이 지휘했던 그러한 군대인데요. 중국의 여러 부대와 연합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대가 중국의 호로군이라는 군대인데요. 호로군과 연합을 통해서 일본군에게 크게 승리를 거뒀던 전투가 여기 있는데요. 이것도 1930년 초반입니다. 1932년에 쌍성보 전투. 쌍성보 전투, 다음에 사도하자 전투,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그러한 전투들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독립군은 이후에 이 한국 광복군의 주력 부대가 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중연합작전, 요거 좀 큰 틀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졌고, 이 한중연합작전에 가장 앞장섰던 우리나라의 독립군 단체가 바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었다라는 정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요. 여기로 왔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본토에서의 한중 연대인데요. 자, 이때 중국 본토, 그러니까 만주가 아니라 앞에서는 만주였잖아요. 중국 본토에서의 한중 연대는요. 이때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봉철과 윤봉길이었습니다. 윤봉길의 의거였죠. 자, 이 두는 김구가 만들었던 어디 소속입니까? 한인 애국단 소속이죠. 그렇죠?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김구에 의해서 조직되어졌던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었는데, 특히 이 윤봉길의 의거는요, 이 장제스가 엄청나게 높이 평가했었죠. 그렇죠? 상하이 홍콩 공원에 의거가 있었던 그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윤봉길이 상하이의 홍콩 공원에서 많은 일본인들을, 고관들을 사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만주를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이 조선인 윤봉길이 이 일본인에게 크게 타격을 주어지면서 짝제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4억의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한국인이 한 사람이 해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그러한 원한을 어떻게 해요? 이 윤봉길이 의거를 통해서 해소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한중연대는 더욱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강화되어지고요. 중국 국민당, 장제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또 지원하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 윤봉길의 그러한 의거였다라는 거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창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왕이 탄 그런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대장정과 요 그냥 좀 참고하시고요. 대장정과 제2차 국공합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 1934년에서 36년 동안 있었던 대장정인데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을 탄압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탄압을 하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이 공산당은요, 중국 국민당 장제스에게 쫓겨가지고요, 이때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마오쩌둥이었죠. 마오쩌둥이 이때 어디서부터 루이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난까지 쫓겨서 이동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대장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루이진에서부터 예난까지의 거리가 한 12,0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00km를 쫓겨서, 국민당에게 쫓겨서 이때 이동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중국 마오쩌둥의 공산당의 대장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난 요 지역이 정착하게 되어지면서 이 예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 세력을 다시 키워나가는 그러한 마오쩌둥이었죠.
그래서 이 예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면서 마침내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마침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당 정부를 타이완으로 내쫓으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오쩌둥이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자, 34년에서 36년 국공합작이 일어나기 전에 이때와 같이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이때는 공산당 세력이 좀 더 약해서 장제스의 국민당에게 쫓겨가지고 마침내 어디까지요? 예난까지 12,000km를 쫓겨서 이동한 사건을 우리가 대장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중국 공산당이 이끌었던 군대를 우리가 홍군이라고 얘기해요. 홍군을 조직해서 유격정수를 도입하기도 하고 또 토지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당의 토벌을 피해서 예난까지 이동했던 대장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마오쩌둥이고요. 마오쩌둥의 모습이고요. 루이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예난 이 지역까지 이동하게 된 이 사건을 우리가 대장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오쩌둥의 대장정 좀 봐두시고요. 자, 제2차 국공합작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때 뭐가 벌어졌습니까? 시안사건이라고 해서 여기다 써볼까요? 장쉐량인데요. 자,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와 같이 아까 봤던 것처럼 뭐였습니까? 대장정을 통해 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일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중국 내에서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둘 간에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난징 대학살 같은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 장셰량이라는 인물이 어떤 중국 국민당의 누굽니까? 장제스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 장제스에게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손을 잡을 것을 강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국공합작이 그래서 마침내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시안사건이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시안사건이 일어났네요. 선생님이 설명을 여러분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안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장셰량이 누구를 장제스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내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그러면서 두 나라 간, 두 세력 간의 국민당과 공산당 세력 간의 항의를 위한 국공합작이,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 조선의용대인데요. 자, 김원봉이 민족혁명당, 이거 뭐 한국사 시간에 다 할 건데요. 민족혁명당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한 그러한 당이 민족혁명당이었고요. 이 민족혁명당의 산하에 있던 그러한 군대가 바로 뭐였습니까? 조선의용대였습니다. 그렇죠? 조선의용대였었죠. 요 조선의용대가 바로 민족혁명당 산하에 있었던 부대를 우리가 조선의용대라고 얘기하고요. 조선의용대는요, 마침내 둘 세력으로 갈라지는데요. 화북 지역에 자, 조선 독립 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의 산하 군대 조직이었던 조선의용군으로, 이 조선의용대 일부 애들이 조선의용군으로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이때 어디로 넘어오냐면요, 한국 광복군으로 넘어오게 돼요. 자,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군대였던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어지면서, 자, 이때 세력을 또 이쪽으로 둘로 세력으로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조선의용대 이 세력이, 한 세력은 화북지역으로 이동해서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이 되고요. 또 한 세력은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기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조선의용군은요, 후에 자,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러한 또 단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의 또 중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세력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자, 베트남의 저항인데요. 일본의 침략 후에 베트남에서의 자오합작 그러면서 호치민이 중심이 돼서 이때는 베트남 독립 동맹이 조직되어지기도 결성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베트민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결성되어지기도 했고요. 일본의 한국 후에는 건국을 위한 노력들을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좀 봐두셔야 됩니다. 시안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장쉐량에 의해서 장제스를 인질로 잡아두는 시안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시안 사건을 일으켰던 장쉐량은 장제스에게 뭘 강조합니까? 공산당과 손을 잡을 것을 강요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는 와중에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힘을 합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국민당과 공산당과 손을 잡는 1937년에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원봉이 이때 의열단 조직했잖아요. 의열단을 조직했던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되고요. 이 민족혁명당의 산하 군대가 조선의용대였고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들은 화북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선 독립동맹을 창설하게 됐고 또 김원봉을 비롯한 또 다른 일부 세력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참석됐던 한국항공군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은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꼼꼼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등교해서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온라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